안녕하세요. JJ 살롱입니다. 오늘은 전에 한번 예고해 드렸는데요. 밀란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은 문장을 띄워드리기 전에 우연만이 웅변적이라는 이 작품 속 쿤데라의 문장을 떠올리게 하는 한 가지 이미지를 먼저 띄워드리면서 시작하고 싶은데요. 저는 이전 회차에서 안나 까레니나를 다뤘는데요. 두 작품 모두 오래전에 읽은 작품이라서 사실 기억에 의존해서 스크립트를 써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작품만큼은 다시 한번 읽고 스크립트를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책 표지 뒤에 메모 형식으로 읽은 날과 느낌을 간단하게 적어놓는 버릇이 있는데요. 책에 기록된 것을 보니까 처음 이 작품을 읽었던 것이 2001년도 7월 5일이었습니다. 벌써 25년 전의 일인데요. 두 번째 읽은 것도 표기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2회 독은 그로부터 18년 뒤 2019년 1월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6년 5월 또 7년 만에 문장의 기록 덕분에 3회 독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저는 쿤데라의 이 작품 속에서 등장하는 안나 까레니나는 아예 잊어버리고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독서를 시작하자마자 테레사와 까레니나의 연결이 그제서야 떠오르고 심지어 제가 이전 회차에서 중심 문장으로 잡았던 카레닌이 테레사의 강아지 이름으로 등장하는 것이 연쇄적으로 떠오르면서 정말 악하고 비명을 지르게 되었습니다. 이 우연이 과연 우연인가 생각해 보게 되었고요. 또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무의식의 정교한 세팅은 아니었을까라고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말 그대로 우연의 미학을 생각해 보게 됐는데요. 더욱이 쿤데라가 소설 속에서 이 우연이라는 것에 대해 다루면서 우연의 미학을 모르는 자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한 대목에서 소소한 카타르시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 회차와 연결하여 하나의 이미지를 여러분의 머릿속에 띄워드리고 싶고요. 그 이미지는 안나 까레니나를 겨드랑이에 끼고 프라하의 거리를 걷는 여자, 바로 테레사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으로 소설에 한 발 다가갔으니 이제 작품 속으로 오늘의 문장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문장은 이렇습니다. 그녀는 이상한 행복, 이상한 슬픔을 느꼈다. 이 슬픔이란 우리는 마지막 역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했다. 슬픔은 형식이었고 행복은 내용이었다. 행복은 슬픔의 공간을 채웠다. 이 문장을 선택한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저는 이 작품에 대해서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작품은 저에게 단순한 소설이 아니라 한 독자가 어떻게 진화하는가를 증명하는 하나의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2001년도, 그러니까 제가 갓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인이 되었던 그 풋풋했던 시절에 메모였던 것을 보니 저는 쿤데라라는 작가를 처음 접하고 그의 문체에 가장 먼저 매료되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멋있다고 느낀 것은 맞지만 지금 보니 이해를 아예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쿤데라의 세련된 문장들과 지적인 문체, 감각, 스타일 이런 것을 보고 감탄만 할 뿐 문학적인 접근 자체가 안 되는 말 그대로 초보 독자였다는 것을 제 메모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때는 소설을 교양서 정도로 생각했고 특별히 좋아하지도 않았고 그냥 제목이 멋있어서 한번 읽어보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소설을 좋아하게 된 2019년도, 즉 초기 독서로부터 18년이 지난 후 이 작품을 다시 읽으면서 저는 내용적인 접근을 하게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마지막 장에서 울게 됩니다. 그 경험을 돌이켜보면 정말 소리 없이 울었고요. 소설이 끝났는데도 멍한 채로 계속 울었던 기억.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 옆에 크리넥스가 한가득 쌓여있어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로서는 정말 기묘한 눈물이었는데요. 저는 이후 혼자서 이 경험을 생각하면서 이 눈물의 정체를 존재의 눈물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설을 보고 감동하거나 살짝 눈물이 고이는 수준 말고 정말 울어버린 수준으로 독서를 한 작품이 딱 2작품 있거든요. 하나는 전에 말씀드린 도스토예브스키의 죄와 벌,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이 작품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입니다. 그런데 이 2작품에서 제가 흘렸던 눈물은 그 눈물의 방향과 성격이 너무 다른 것이어서 제게는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독서 경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시 이 소설가 밀란 쿤데라에게 완전히 매료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의 다른 작품으로 독서를 확장하기 시작했는데요. 단편소설들, 장편소설들 할 거 없이 쿤데라라는 이름만 붙어 있으면 정말 닥치는 대로 읽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때는 시야도 좁았고 독서 경험도 많지를 않아서 아마 반절의 이해도 못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럼에도 매 작품마다 그 반절의 이해 위에 감탄에 감탄을 쏟았던 기억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가 슬슬 팬심의 징후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의 에세이로 넘어가게 되었는데요. 소설의 기술이라는 그의 에세이, 그리고 파리 리뷰라는 인터뷰를 통해서 그가 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작품에 적용한 소설 기술에 대해 파악하게 됩니다. 바로 그 유명한 소설적 대위법인데요. 저는 당시 처음으로 의미 있는 시선으로 한 작품, 그러니까 한 소설이 가진 구조라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소설에서 내용, 즉 스토리를 배제하고 어떤 창조자적인 시선으로 소설 전체를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런 시각으로 이 작품을 보게 되었는데요. 물론 다른 작품을 읽을 때도 제 경우엔 소설을 다 읽고 나면
구조적인 뼈대가 어느 정도 스르르 올라오듯 자연스럽게 드러나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 작품은 그런 것과 성질이 전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소설의 설계도나 조감도를 바라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종류의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이쯤에서 쿤데라의 입을 빌리자면 이 작품은 구조를 보는 게 아니라 악보를 보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제 능력으로는 이 소설의 악보를 해설서처럼 읽으면서 파악은 하게 되었지만 그 악보가 만들어내는 소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소설을 읽고 울었던 그 감각 따로, 그리고 소설이 어떤 형태로 쓰여져 있는가 하는 구조 따로 이렇게 제 머릿속에 분리되어 별도로 보관이 되어 있었는데요. 저는 이번 3회독에서 그 분리되어 있던 감동과 구조가 처음으로 하나로 뭉쳐지며 들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는데요. 오늘 이 스크립트에서 이것을 제대로 잘 표현해낼 수 있을지 염려가 되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번에 이 작품을 다시 읽기도 했고 아직도 독서의 여운이 남아있기 때문에 문장마다 살아 숨쉬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문장 선택의 과정에서 정말 고민이 되더라고요. 아시다시피 그의 문장은 너무나 날카로운 통찰과 아이러니, 냉소, 유머, 상징, 철학 등이 담겨 있어서 오히려 평범한 문장이 그 평범함 때문에 튀게 되는 형국이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경합을 벌이면서 제가 놓지 못했던 문장들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작품 속에 쿤데라가 직접 심어놓은 구조의 문장, 작법의 문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이 소설이 구조와 작법을 언급하지 않고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예술의 경지에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순히 작품 속 문장뿐 아니라 기법적 측면에서 이 위대한 소설가가 소설적 장치를 가지고 사람을 어떻게 울리는지, 어디서 울리는지, 왜 울리는지 그 놀라운 지점에 대해 제가 가진 생각을 털어놓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또 희미해진 오늘의 문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녀는 이상한 행복, 이상한 슬픔을 느꼈다. 이 슬픔이란 우리는 마지막 역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했다. 슬픔은 형식이었고 행복은 내용이었다. 행복은 슬픔의 공간을 채웠다. 이 문장은요, 소설의 마지막 장면에서 토마시와 테레사가 춤을 추는 장면에 있는 핵심 문장입니다. 쿤데라는 이 소설을 철학으로 시작하지만 마지막에는 정조로 끝나는데요. 그 정조는 위 문장에 응축되어 있습니다. 이제 문장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면요. 사는 내내 토마시의 가벼움 때문에 고통스러워했던 무거움의 상징에 가까운 테레사는요. 마지막 장면에서 토마시와 함께 춤을 추는데요.
언제나 약자였던 테레사는 이제서야 자신이 그 약자의 권력을 휘둘러 사랑하는 토마시를 자신에게로 이끌었고 무너뜨렸다는 깊은 회한에 빠집니다. 그리고 이제는 늙고 가여운 자신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이 더는 갈 곳이 없는 마지막 역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슬픔이 밀려드는데요. 동시에 이제야 온전히 이 사람을 가진 것 같은 행복도 밀려옵니다. 그래서 테레사는 이상한 슬픔과 이상한 행복을 동시에 느끼게 되는데요. 이 상태를 다음 문장이 부연합니다. 그런데 그 부연은 보시다시피 구체가 아니고 추상입니다. 이것은 구체에서 추상으로 나아가는 쿤데라식 문장 감각인데요. 그 추상화된 문장은 이렇습니다. 슬픔은 형식이었고 내용은 행복이었다. 그리고 행복은 슬픔의 공간을 채웠다. 다시 말해 슬픔과 행복이라는 정반대의 관념이 하나의 형식과 내용으로 융합되는 장면입니다. 이것을 음악으로 표현하면요. 슬픔이라는 한 위에 행복이라는 전혀 다른 음이 얹어져 하나의 화음처럼 겹쳐있는 구조인데요. 이것이 바로 대위법의 원리를 가장 작은 문장 단위로 축소해 감각할 수 있는 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위 문장은 내용적으로는요. 테레사의 행복은 행복 자체만으로 존재하지 못하고 슬픔이라는 형식에 담겨 존재하고 있는 상태를 보여줍니다. 슬픔과 행복이 동시에 존재하는 기묘한 상태의 문장인데요. 이것이 쿤데라가 이 소설의 마지막 장면에 담은 핵심 정조입니다. 그러나 잠시 그 정조를 내려놓고 구조적으로 보게 되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반대의 관념이 동시에 눌려 하나의 소리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소설 전체에 확장하면요. 쿤데라는 가벼움과 무거움, 영혼과 육체, 우연과 필연, 키치와 진실 등 대립하는 이런 관념들을 이쪽 저쪽에서 동시에 누르고 반복하고 변주해서 주제라는 하나의 소리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소설적 대위법이라는 것인데요. 물론 소설을 읽을 때 이런 기법을 의식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이런 것을 아예 몰랐던 2회차 독서 때에도 지금 못지않게 이 소설에 완전히 빠졌었거든요. 또 우리가 이런 것을 알고자 소설을 읽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요, 제가 굳이 독자가 알지 않아도 되는 이런 작법을 이야기하면서 이 문장을 가져온 이유는요. 이 소설의 마지막 장인 카레닌의 미소에 진입하면서부터 독자가 느끼게 되는 그 슬픔, 이 소설의 핵심 정조, 제가 흘렸던 그 존재적 눈물이 단순히 소설의 내용 때문만이 아니라 그 내용을 배치하는 방식, 즉 쿤데라의 소설적 대위법이 만들어낸 정조에서 왔다는 것을
제가 이번 독서를 통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독자는 트럭에 치여 죽은 두 사람의 비극적인 스토리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닙니다. 쿤데라는 이 마지막 장에서 죽음이라는 무겁고 서늘한 베이스 음을 먼저 꾹 눌러 놓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들이 죽었다는 것을 이전 장에서 알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베이스 음이 울려 퍼지는 상태에서 강아지를 떠나보내는 애틋함, 목가적인 일상, 두 사람의 춤 같은 행복의 음을 동시에 얹어버립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추는 춤은 순수한 행복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없는 사람들의 행복이고 죽음 위에 얹어진 행복입니다. 그래서 그 두 음이 빚어내는 화음 때문에 그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때문에 우리는 울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간 순서사가 아니라 이미 죽음이라는 음 위에 춤과 웃음과 일상의 음을 다시 얹음으로써 마지막 장의 정조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자는 슬픔과 행복을 따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두 정조가 동시에 진행되는 소설적 대위법을 마침내 듣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이 작품이 지닌 소설 기법의 정수라고 생각합니다. 정말이지 저는요 다 필요 없고 문학이 최고야 하는 그런 감탄만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요 이 과정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화를 하나 덧붙이자면요. 텍스트 앞에만 서면 무척 회의적이고 의심이 많은 제 성격 때문에 사실 저는 마지막 장, 그러니까 카레닌의 미소 앞에서 독서를 의도적으로 한번 멈추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2019년도에 이 소설을 읽으며 나는 마지막 장에서 울고 있었는데 2026년인 지금 문장 하나하나가 속속들이 통과되는 지금의 나는 그래도 울 것인가? 만약에 그때의 그 감정을 잃어버리고 울지 않는다면 이런 독서를 과연 더 나아진 것으로 볼 수 있을까? 오히려 퇴행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너무도 좋아했던 작품이라서 솔직히 겁도 났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마지막 30-40장 정도를 남겨놓고 내일 고요한 순간에 들어가 보자 하고는 독서를 미뤘고요. 마침내 오늘 그 마지막 부분을 읽었는데요.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또 울었습니다. 2019년도 못지않게 울었고요. 그리고 기막히게도 이번에는 소설 내내 반복되고 변주되던 그 테마들의 화음을 들으면서 마지막엔 또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장에 이르기 전까지는요. 쿤데라의 날카로운 통찰과 특유의 냉소적인 유머 때문에 소리내어 웃기도 하면서 정말 재밌게 읽었습니다.
특히 중간중간에 인물들이 내는 화음 속에는 정작 인물들은 모르지만 작가는 알고 있는 불협 화음도 있는데요. 그 예가 이해받지 못한 말들의 조그만 어휘집이라는 챕터로 들어가 있습니다. 전 정말 이 어휘집 부분이 너무 흥미롭고 재밌었습니다. 이 부분 읽을 때 정말 아랫입술을 깨물어 가면서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또 전에는 철학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악보의 오선지처럼 보았는데요. 음 이번에는 니체의 영혼 회귀를 끌어와 그 의미를 전복하려는 쿤데라,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그들의 철학과 저만의 존재 철학을 가만히 비교해 보는 즐거움까지 만끽했습니다. 정말 한 소설에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보고 읽고 들을 수 있구나 하는 그런 꽉 찬 즐거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적어 놓은 문장들이 뜨끈뜨끈하니까 하나씩 다 가져와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고작 마지막 장면 하나 말았는데도 이렇게 길어져 버려서 이쯤에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한 번 더 우연의 힘을 빌려보면요. 앞에 언급한 소설의 기술이라는 에세이에서 쿤데라가 세르반테스를 언급하거든요. 이 위대한 작가가 이상적인 문학적 도달점으로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를 지목합니다. 그래서 다음 회차는 이번 회차와는 달리 좀 유쾌한 나들이를 해볼까 생각해서요.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너무 길어지고 또 중간에 강아지도 짖고 그래서 이렇게 토막토막 내서 녹음을 했거든요.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